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현직 전직 대표의 갈등 속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민주당 비명계에서는 다시 통합 비대위로 가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여전히 우려,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ICBM인 화성 18형의 발사 사진을 공개하고 발사 훈련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전략화를 과시하고 나섰습니다. 한미일 3국도 오늘부터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는데요. 북한의 발사 의도와 우리 군의 대응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추대론에는 공식 제안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결과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것이 위법했다는 판단입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자 변호를 맡았던 검경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무원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는데 두 변호사는 정당한 변호 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앞으로 돈봉투를 받은 걸로 알려진 의원들의 소환 조사가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가 오늘부터 실시간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북한군 재무장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리 측도 권총을 소지했습니다. 남북 군사 간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11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부상자는 확인된 사람만 600명에 가까운데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집권 여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또 당사자의 입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조금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안이 오면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드린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2심 나왔는데 이제 상고하실지 여쭙고요. 그리고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피고로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사안에서 저는 제가 관련된 부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받거나 결정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으면 안 간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거 장관님 입장이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첫 번째 답변으로 거론하겠습니다. 장관님 그 민주당에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 비대위랑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니까 제가 드리죠. 저는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로 그런 얘기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행사 일정 취소하신 거 관련해서 지금 당 상황이랑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추측도 나왔는데요. 제가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에 따라서 차관님이 대신 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추진하는 거 관련해서 입장 있으신가요? 그 문제는 국회에 넘어온 것이니까 제가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죠.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되어 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비대위원장 아니 선대위원장 맡아야 된다는 압박이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본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정치 경험 없다는 비판이 어떻게 그것도 역시 일반론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 구속된 거 관련해서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건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건데 거기서 돼서 제가 오늘 민주당이 이 공개 입장 낸 거 보고 좀 의아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그리고 잘못된 수사다, 부당한 수사다 라면서 검사 좌표 찍으면서 계속 입장을 내왔죠.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것만도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요. 장경태, 정청래, 박찬대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탈당했으니까 입장 없다? 탈당 어제 했나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황당하다고 느끼실 것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추대하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조금 전 들으신 대로 특정 정당 비대위 구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보면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라고 합니다. 다만 비대위원장보다는 다른 역할 맡겨야 한다라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여당에서는 아직 추대론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요? 네, 일단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금 전 국회를 찾아온 자리에서 여당 내 비대위원장 추대론에 대해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라면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 자체는 자제했습니다. 이어 특정 정당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대세론이 형성된 건 맞지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역할론을 놓고 당내 이견이 적잖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윤계 주류는 한동훈 장관을 조기에 투입해 당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치 신인인 한 장관은 정무 능력이 필요한 비대위원장보다는 선대위원장직이 더 낫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내일 상임 고문단 회의를 열고 비대위 출범에 대한 당내 원로들의 입장을 청취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상임 고문님들도 내일 의견 들을 거고요. 나중에 결과가 발표됐을 때 왜 우리의 의견은 듣지 않느냐는 불만이 가급적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홍 수습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영화 시사회장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난 이재명 대표는 내일 또 김 전 총리를, 오는 28일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야당은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 구속이라는 악재도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식 입장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탈당 상태인 점 등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히는데 현역 의원 추가 소환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 일정도 짚어보지요.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현재 국회에서는 최상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각각 진행 중입니다. 강도형 후보자를 낙마대상 1호로 꼽은 민주당은 시작부터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며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서도 청문회에 앞서 제기됐던 폭력과 음주운전 전과 그리고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강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퇴 의향이 있느냐는 야당의 질문에 표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었던 최상무 후보자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에 주력하며 민주당의 공세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는 오늘 오전 비공개 2+2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여당 예결위 간사인 송원석 의원은 양당이 한 걸음 양보, 한 걸음 전진 등의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야당과 행정부가 논의를 좁혀가고 있다면서 오늘 중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늦어도 오늘 밤 마감내는 예산안 협상이 이루어지면 내일 본회의 처리는 가능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후 3시에 추가로 진행될 협상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바로 이 시간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었는데요. 밤늦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네, 검찰이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돈 봉투를 받았다는 민주당 의원들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캠프가 당내에 뿌린 돈 가운데 적어도 6,650만 원은 송 전 대표도 알고 있었고 중대한 매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이 어느 정도 인정된 셈입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다는 송 전 대표 주장도 힘을 받긴 어려워졌습니다. 제 주변을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강압적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서 이로써 검찰은 야권 반발에도 불구하고 돈봉투 수사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보고 예고한 대로 수수자로 의심해온 민주당 의원들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이성만 의원에 이어 이미 강제 수사를 진행한 임종성 허종식 의원이 최우선 소환 대상자로 거론됩니다. 두 의원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서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를 주지 않으려 했지만 달라고 해 뺏겼다고 언급한 이들입니다. 나아가 검찰은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재작년 4월 28일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 의원 21명의 명단도 이미 재판에서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강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구속된 송 전 대표를 상대로 실제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을 교차 검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를 넉 달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전직 민주당 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현역 의원 줄소환이 공천 작업과 맞물려 현실화할 경우 검찰 수사가 총선 판도를 뒤흔들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당시 민간업자를 변호했던 검경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임정혁, 곽정기 변호사가 수사 관계자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민간업자로부터 각각 1억 원과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지난달 처음 불거진 의혹인데요. 검찰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의혹은 지난달 27일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또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압수수색 대상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검찰과 경찰이 백현동 의혹을 수사할 당시 민간업자 정바울 씨의 변호를 맡았던 겁니다. 검찰은 두 변호사가 각각 검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 씨에게 수사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어느 정도 마친 뒤 지난 13일과 14일 두 변호사를 잇따라 불러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했고 이제까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 두 변호사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전관 출신 두 변호사가 수사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정 씨에게 금품을 받아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정 씨로부터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고 곽 변호사는 지난해 6월에서 7월 사이 사건 수임료 7억 원 이외에 현금 5천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곽 변호사의 경우 정 씨 사건을 소개해준 박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준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현행법은 변호사가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그 자체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만큼 실제 이들이 수사 무마를 시도했거나 성공했는지는 이번 혐의의 핵심은 아닙니다. 검찰은 이들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실제 수사 무마가 이뤄졌는지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두 변호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금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앞서 입장문 등을 내고 정당한 변호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영장심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면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건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백종규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징계 이후 2심까지 3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는데요. 재판부는 먼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절차 관여는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나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 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또 징계 청구 이후 심의 기일에 임박해서 징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 징계위원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도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3인 이하 위원만 출석한 상황에서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징계를 의결한 것도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징계 의결 과정에서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당시 절차에도 위법성이 컸고 징계의 실질적 사유도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한 결과로 만들어졌다며 재판부가 윤 대통령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다행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당시 장관은 2020년 11월 24일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2월 16일 윤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 또 배포했고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으며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 등이었습니다. 당시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던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검사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가운데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의 징계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서 2개월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원심이 검찰 내부 업무 구조와 관련 규정을 살피지 않고 당시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 등 극소수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업무 범위 안에서 적절한 권한이 행사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징계 절차의 하자도 중대하다면서 징계가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이해 충돌 사유 등으로 해임하면서 야권에선 정권 교체 이후 법무부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고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자신은 보고받거나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절차에 따라서 추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북한 정권에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온라인 플랫폼 거대 기업들을 겨냥해서 독과점 폐해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 또 ICBM을 발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한반도와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불러오리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번에 원활하게 작동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핵 협의그룹 NCG를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 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경제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뤄진 네덜란드 국빈 방문의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네덜란드 정상회담의 결과로 반도체 분야 MOU 등 모두 32건의 문서가 체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동맹을 강조했는데요. 반도체 제조 핵심 장비에서 독보적 기술을 가진 네덜란드와 함께 R&D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초기역자 반도체 기술 우위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도 제기됐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야 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담당 부처인 공정위와 타 부처 간의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무는 것은 물론 당과 협의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실상 규제 입법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요소수 등에 대해선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며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할당 관세 연장이나 해상 운송비 지원, 비축 활용 등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필수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내년은 경상수지나 성장, 물가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더 나아질 것이라며 경제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네, 북한이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 사진을 공개하면서 처음으로 발사 훈련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미일 3국도 오늘부터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어제죠. 화성 18형. 이게 고체 연료 ICBM이라고 하더라고요. 올 들어서 세 번째 발사한 것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발사 훈련이라고 표현했다는 자체가 전력화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있죠. 예. 시험 발사했다고 했다가 이제는 발사 훈련.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우리는 미사일의 고도화를 완성하고 있다. 네. 이걸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우리는 이제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그러니까 17년까지는 액체 연료였단 말이죠. 예. 근데 고체 연료를 쓰면서 이제 세계 어느 곳도 다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그다음에 거의 양산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위협을 주는 것이죠. 예. 북한의 주장은 이제 발사 훈련이라는 건데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시험 단계다라고 보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한 가지 미사일을 완성하려면 시험 발사, 그다음에 또 그거를 실제 타격을 목표물을 가지고 타격 훈련을 하고 그런 발사를 여러 번 해야 돼요. 수십 발 발사하고 나서 이것이 정말 완전히 고도화됐다, 정확하다 이렇게 하면 양산 단계에 들어가는데 지금 어느새부터 이제 4월, 7월 달 하고 나서 이제 이거는 실전 발사 훈련했다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굉장히 수준이 높은 상태에 있다. 이걸 이제 우리한테 이제 표시하는 거죠. 예, 지금 일단 화성 18형을 고각으로 발사한 거잖아요.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타격할 수 있죠. 예. 통상 미국의 이제 ICBM이나 SLBM 같은 거 12,000km면은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다 그래요. 네. 정상 발사라면 원래 우리 던지기 하면은 45도 던지 제일 멀리 가잖아요. 네. 근데 이거 완전 고각으로 쏜 거란 말이에요. 6,000km 이 정도로 올린다는 건 대단히 그 추진력도 좋다는 것이고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고각의 고도의 한 서너 배 정도가 이제 사거리로 보는데 이번에 6,000km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본토도 타격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하는 거죠. 네. 올해 ICBM 화성 18형 발사한 게 세 번째잖아요. 7월에 발사했던 거랑 뭐 재원이나 고도 같은 것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유사해요. 거의 유사한데 비교해서 조금 나아진 게 뭔가요? 반복적으로 이제 뭐 이번에 73분 뭐 비행했다. 이 정도는 통상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ICBM 공격 뭐 서로 이제 말싸움 할 때는 우리가 30분 내지 40분 내일 공격할 수 있다 그러는데 73분이면 뭐 충분하잖아요, 시간이. 이런 것들 볼 때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죠. 네, 이게 고체형과 액체형 연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이번에 보니까 발사 위치가 논밭에 인접한 도로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은 지금 가장 다양하게 발사 플랫폼이라고 하죠. 발사 위치 이걸 막 알려주는 거예요. SLBM은 물속에 쏘는 것이고 SLBM을 또 지난번엔 저수지에 쐈어요. 그다음에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터널 기차에서 쐈고 이번에는 논밭에 쏘고 그래서 어느 장소에 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그 정보 자산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어디에 북한 핵미사일이 있는지 순위부가 어디가 있는지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무리 한미가 우리를 폭격해도 우리는 살아남아서 공격할 수 있다. 최후의 일격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근데 이 고체형은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고 미국의 정보 자산도 확인하기 어렵게 그래서 고체형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액체연료를 하면 이제 통상 연료 주입하면서 어느 노출이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데 고체형 같은 경우는 SLBM이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물속에서 쏘기 때문에 항상 달고 다니죠. 그런데 연료를. 며칠 전에 국가안보실에서 조만간 ICBM 북한이 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잖아요. 그 전망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정부에서는 지금 지난번에 캠프 데이비드 회의하면서 한미일이 타이트하게 공조를 하고 있다. 모든 정보 자산을 동원해서 감시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쏠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미리 이제 대비를 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상황들로 미뤄봤을 때 그러면 북한의 화성 18형 언제쯤 전략화될 수 있을까요? 전력화라는 거는 그야말로 양산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러 밤 쏘고 나서
정확성 뭐 이런 정밀도 이런 걸 다 따지고 나서 오케이 하면 양산하는 건데 네. 그렇게 가려면 사실 우리 이 자유진영 같은 건 수십 발씩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드러난 게 3발째 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북한은 이미 좀 있으면 내년쯤 되면은 우리는 5대 전략물을 완성했어 이렇게 또 선전할 겁니다. 한미일이 그래서 오늘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한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공위성, 정찰위성을 통해서 다 보고 있어요. 예, 보고 미국은 뭐 있고, 정찰위성 많이 갖고 있고. 이 미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일본도 많이 가지고 예. 우리는 정찰위성이 아직 없잖아요. 이제 네. 이번에 쐈지만은 그 이제 실전하기는 좀 애매하고 아직 초보 단계고 그러나 이 세 국가가 연합하면은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훈련을 많이 했어요. 2009년도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쏠 때는 한미일 그 이지스 구축함이 동해에 배치했어요. 네. 우리가 제일 먼저 탐지했죠. 위성 외에도 우리가 군사 정찰 비행기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정찰기도? 있죠. 예. 우리가 이제 백도, 금강 이런 것도 보고 있어요. 네. 저 휴전선 상공에서 다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호크아이도 있고 뭐 이런 게 예. 있는데 아무튼 가동 그런 것들을 풀로 가동해서 한미일이 완벽하게 북한의 미사일 움직임을 포착하겠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기 때문에 과거와 오늘 이후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 그 캠프 데이비드 이후에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정부에서.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니까 켄터키함 핵 전략 미사일 탑재 잠수함 부산에 배치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해 왔단 말이죠. 그런 이제 과거에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남북대가 진전되면서 서로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뭐 남북대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완전히 묶겠다. 이런 의지가 이제 삼국이 발동이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주고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한미일 3국이 그렇게 정보 공유를 하면 실제로 북한을 좀 압박하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논에 가서 쏘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압박해도 우리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압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창과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미국은 압박하려고 북한은 그걸 피해서 하려고 하는. 이건데 계속되면 결국에는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북한이 지난 17일에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을 겨냥해서 SRBM을 쏜 것이다.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 쏜 것이다. 그 500km 정도 된다면서요. 그렇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거는 지난번에도 그런 시도는 여러 번 했었고 단거리, 중장거리는 다 중단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스커드도 있고 뭐 대포동 미사일도 있고 무수단 미사일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쏘는 거는 지금 북한의 핵 잠수함이 이 정보가 가면 이 정도 거리면 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예측해가지고 이걸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들어온 미주리 잠수함은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이에요. 거기는 핵무기가 없어요. 없고 저 잠수함은 북한이 만약에 핵 미사일을 SLBM 싣고 나가면 그런 잠수함 추적 감시하는 잠수함이죠. 북한이 이렇게 한미일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조치마다 대응을 하고 있어요. SRBM을 쏜다든지 ICBM을 발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도발하겠습니까? 북한은 지금 원하는 것이 가장 다양한 미사일, 핵미사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7월 달에 공개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을 아직 만들 능력이 좀 안 된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니까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이 다 핵무기를 실어. 그래야 만든 게 김근욱함 그 함이거든요. 근데 잠수함이 개조를 했어요. 디젤 잠수함에 핵무기를 실는 개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험 평가를 하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 이제 실은 미사일을 물속에서 발사하겠죠. 네. 뭐 그런 훈련을 계속 할 겁니다. 이제. 북한이 3,000톤급 잠수함 진수하면서 화면도 공개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전문가들은 이게 실제로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뉴요커에다가 막 1톤 이상을 싣고 다니는 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비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은 모든 수단을 가용해서 핵무기를 다 배치하겠다. 그래서 한미를 교란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화면에 잠깐 나오는 게 이번에 발사한 ICBM이잖아요. 화성 18형. 근데 화성 18형의 모습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색깔도 좀 칠해져 있고요. 얼룩무늬 색깔도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매번 이제 그게 이 끝에가 뭉뚱그려 두꺼워져 가고 있었어요. 진전 지금 그거는 보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제 눈이 내린 논밭에서 쐈어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잠수함 중에 다탄두가 있어요. 다탄두. 네. 거기 이제 탄두에다 여러 발을 이제 해가지고 동시에 워싱턴, 시카고 막 이런 데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무기. 그래서 다탄두로 하는데 북한도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잠수함 같은 거 이걸 크기를 키워야죠. ICBM도 사실상 이번에 18형 같은 경우는 뭐 자료에 보면은 크기도 굉장히 커요. 거의 미국의 미니트맨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크다고. 그래서 미국을 이제 자기 어느 장소에서나 미국 본토, 뭐 하와이, 괌, 우리 남한, 일본 이런 데 다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북한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어제 신원식 장관이 북한 도발 계속될 경우에 김정은 참수작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 참수작전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격 아닙니까? 그렇죠. 참수작전하면 가장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죠. 그 순위부에 목을 따겠다 이런 표현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랬는데 어제 출연해서 김정은 참수작전이나 전략자산 전개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에 저렇게 표현했어요.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고 참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참수작전을 실제로 연습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은밀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려졌는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하면 굉장히 긴장만 고조돼요. 그래서 저는 저런 반응은 사실 합참의당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작전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이제 장관 수준에서 저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너무 북한에서 과민 반응을 해가지고 또 뭐 사소한 국지 도발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가진 자가 손해예요, 사실은. 국지 도발 조금만 해도 그것이 우리가 뭐 가서 들어볼 수도 없는 거, 확전할 수도 없는 거죠.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와는 항상 문제가 있으면 가진 자가 손해죠. 그래서 저런 것도 좀 약간은 순화해서 우리 조용히 저런 작전을 하면 되지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국지 도발 말씀하셨어요. 지금 판문점 공동경비고요. JSA는 그 북한군들은 재무장을 했잖아요. 권총도 차고 있고요.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해서 다시 재무장에 나섰는데 앞으로 좀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얼마나 늘어날 걸로 보십니까? 통일을 염원하는 국가에서 좀 거꾸로 가는 처사인데 저거는 제가 군 생활 뭐 30년 이상 했지만은 지금 남북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북한하고 유엔사하고만 통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가서도 그런 도발이나 이런 것이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화로 풀 수 있는 건 풀고 그러면서 우리가 타이트하게 우리 훈련 잘하고 대비태세만 갖추면 되는데 지금 뭐 저 정도 상태면 좀 답답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가지려면 통신이 돼야 되는데 통신이 안 된다는 건 제가 군 생활하면서 통신이 뭐 어떤 수단을 하고 있었어요. 뭐 남북 직통성도 있고 뭐 우리끼리 또 만나서 회의하는 것도 정전 회의하는 게 있고 그랬는데 이번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뭐 조만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양상으로 볼 때는 핵실험도 할 것이고 우리를 굉장히 괴롭힐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미일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공조하는데 자기들은 북중런 걸 이제 또 타이트하게 뭉치면서 한미일의 공조를 깨는 방향으로. 그래서 뭐 아무리 해도 우리는 마이웨이, 나는 핵 무기를 다 개발했어. 핵 미사일 잠수함은 내가 미국과 한국을 괴롭힐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야. 이게 비대칭 전략이거든요. 뭐 우리가 힘 정당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계속 괴롭히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뭐 핵 실험도 할 것이고 SLBM을 또 발사하시고 이런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할 거라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서북부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7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고원지대에서 지진이 난 데다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까지 겹치면서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중국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지진 피해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중국 서북부 간수성에서 지진이 난 건 어젯밤 자정 무렵입니다. 규모 6.2 강진이었고 275차례의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간수성 당국은 아침 7시 50분 기준 사망자가 105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접한 칭하이성에서 발생한 사망자 13명을 합하면 118명이 숨진 걸로 파악됩니다. 부상자는 간수성에서 확인된 숫자만 397명, 칭하이성 발표 182명을 합하면 579명입니다. 간수성에서만 주택과 건물 4,782채가 무너지고 수도와 전기, 도로 등 기반 시설도 대부분 파손됐습니다. 네, 지금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죠. 어떤 이유가 가장 클까요? 네, 지진이 한밤중에 발생해 대피와 구조가 더뎠습니다. 또 지진이 발생한 깐수성 린샤주는 해발 2,000m의 고원지대,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까지 겹쳤습니다. 속옷바람으로 뛰쳐나온 사람들 붕괴 우려에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밤새 밖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거나 모닥불을 피우며 추위를 녹였는데요. 잔해에 깔려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겐 오래 버티기 어려운 악조건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매체들은 구조 수색이 본격화될수록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곳곳이 폭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우리와 달리 미국 동부 지역엔 강풍을 동반한 한겨울 폭우로 70만 가구가 정전됐고 호주와 인도에서도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해변을 강타합니다. 도로는 강이 되어 흐르고 표지판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춤을 춥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허리가 부러져 누웠고 바람은 문 열기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난주 이미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겨울 폭우가 북상하면서 북동부까지 덮쳤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인구 많은 북동부 지역에 많게는 130mm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저지대에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한때 7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시속 110km가 넘는 강풍에 항공기도 수백 편 발이 묶였습니다. 한겨울 보스턴 기온이 15도를 넘는 이상 고온에 눈 아닌 비가 내리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북부 지역에도 사이클론 제스퍼의 영향으로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40시간 동안 600mm의 많은 비가 내리며 공항이 폐쇄되고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14,000가구의 전기가 끊기고 일부 마을이 고립됐습니다. I could not tell you seen it this bad before here. No, I don't think so. It's a little bit crazy. Like we didn't expect something like this. I never see flooding like this before, and it's the first time, so a little bit impressive for me. 강물 범람으로 악어가 주택가 근처까지 밀려와 악어 잡기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호수 둑이 터져 도로로 끊임없이 물이 밀려듭니다. 이달 초 폭우로 10명 넘는 사망자가 났던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또다시 폭우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마을이 물에 잠겨 4개 지역 학교와 은행 등이 문을 닫았고 열차 운행도 취소됐습니다. 인도 기상청은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교황청은 간청하는 믿음이란 제목의 선언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교회의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에 주재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동성애를 배척했던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뒤집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황청 교리성은 축복은 모든 규정에 어긋난 상황을 승인하는 건 아니지만 하느님이 모든 일을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말연시 17,000편에 달하는 항공편 결항 사태를 일으킨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해 미국 당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미국 교통부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벌금 1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1,80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대규모 결항 사태로 승객 200만 명에게 피해를 입히고 승객들 문의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데 대한 징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여행객들이 대체 항공편과 숙박시설을 찾느라 고생했지만 사우스웨스트 항공 콜센터는 과부하가 걸려 전화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올랐지만 그래도 여전히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0.1도로 예년 기온을 4도 정도 밑돌고 있는데요. 여기에 서울은 눈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퇴근길에는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부터 눈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은 점차 중부 내륙으로 확대하겠고 퇴근길 이후에는 서해안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전북 많은 곳에 15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10cm 이상의 큰 눈이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추위 속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 사고가 우려됩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기와 강원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아침 서울 영하 8도, 대관령 영하 12도로 오늘과 비슷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다시 북극 한기가 남하하겠고 한낮에도 서울 영하 5도 등으로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며 올겨울 최고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륙의 눈은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해안과 제주도는 주 후반까지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현직, 전직 대표 간 갈등 속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자 민주당 비명계에서는 다시 통합 비대위로 가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